페이지 180 원래 이런 약관법이 있는데요. 약관법은 강의하기가 좀 그렇고 여러분요. 188쪽이요. 계약의 성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기본 강의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냐면 심화 강의 노트 강의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여기서 강의한 거지. 우리 지금 기본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아마 오전에 문제집이 올 것 같아요. 문제집 오면 오후에요. 일단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공부했죠.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88쪽이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 맨 위에 보면 상대방이 뭐죠? 187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우리가 민법 총칙을 다 봤는데요. 일단 편지를 쓰죠. 그다음에 편지를 붙이죠. 그다음에 편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편지를 읽죠. 읽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표백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붙이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뭐라 한다? 도달주의요. 편지를 읽는 것을요. 그것을 요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표백주의는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되죠. 상대방이 없다. 우리 이것을 유언 같은 경우는 표백이죠. 표백은 뭐죠? 겉이 하얀 데다가 즉 종이에다가 글을 썼다 이 말이잖아요. 발신주의는요. 이것을 예외라고 얘기하고요. 도달주의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서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다 이런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렇게요. 이걸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도달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요. 지배권의 범위 내죠. 그래서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지할 수 있는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얘기하죠. 요지할 수 있는이고요. 지배권의 범위 내인데 여기서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든가 또는 가사 도우미요.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해도 되는 것이고 지배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어도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인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우편함에 꽂혀 있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요지할 수 있는 이잖아요. 요지할 수 있는 이란 말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도달주의가 아니고 요지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도달은 보통 우편이 있죠. 보통 우편 같은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 뭐냐면 내용 증명이라든가 내용 증명 또는요 등기 우편이 있죠.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라고 해서 언제나 도달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도달로 보지 않아요. 왜냐? 우리 민법에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민법상으로는 주소지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주소지하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르죠.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뭐냐면 전입신고가 된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민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주소지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활의 근거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지자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자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화자요. 격지자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은 도달주의고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그것을 발신주의가 되고 대화자는요. 여기에 청약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게 있죠.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도달이잖아요. 그런데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도달주고 예외가 발신주의니까 시험에 나올 때 예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신주의라는 것은 대화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고 여기 뭐다?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격지자와 대화자라는 것은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무슨 자가 된다? 대화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무실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자가 돼요? 격지자가 되는 것이고, 미국하고 우리는 격지자죠. 그런데 전화를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대화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약과 승낙을 하죠. 그러니까 청약을 하죠. 먼저 청약에 뭐가 있냐?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약.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27회 시험에 나왔었던 건 상가 분양 광고요. 여기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와봐라 이 말이잖아요. 한번 와서 봐라. 그 분양 광고 같은 것을 청약의 유인. 학원에서 우리 전단지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승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다. 무슨 말이냐? 청약은 내 물건을 살래? 이것은 청약이 아니에요. 뭐가 청약이냐? 내 물건을 1억 원에 살래? 이게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예스만 하면은, 승낙만 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청약이라고는 특정인한테 청약을 한 것이 보통이지만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을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뭐란다? TV 홈쇼핑,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TV 홈쇼핑 같은 것은 TV 홈쇼핑 거기 온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한테도 다 청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게 바꾸죠. 불특정 다수이냐, 특정의 청약자냐, 이걸 항상 바꾸기 때문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과 청약. 그런데 우리는 어느 것이 청약의 유인이고 어느 것이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은 여기서 방 광고 있죠? 방 새 놓는다. 방 광고 같은 거 내놓는 거. 알겠죠? 방 새 놓는다.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판 있죠? 메뉴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데서 시간표 게시해 놓은 거. 차 시간표 게시요. 시간표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구인 광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청약의 유인이고,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바로 뭐다? 상가 분양 광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정찰제죠? 정찰제 매장에서 물건의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 그걸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판기 있죠? 자동 판매기. 또는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거죠? 버스 정류장에. 그 다음에 택시가 내 앞에 쓰는 거. 내가 이렇게 손을 드니까 택시가 오죠? 택시는 뭐냐면 그것은 청약이거든요. 내가 손을 드는 것이 바로 뭐다? 승낙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한다?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 청약, 그 다음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냐면,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있으면 갑을 표의자 또는 의사 표시자라고 하고, 이 의를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발송할 때는 청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청약이다? 청약은 도달해야 청약이잖아요. 그래 만약에 2월 1일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하는 것이 을한테 도달했다. 이 말이죠. 도달. 2월 1일 날 도달하죠. 그러면 이 갑이요, 2월 10일까지 상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약이라는 것은 도달하게 되면 뭐를 못한다? 철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철회. 언제까지요? 2월 10일까지 상납해달라겠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철회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갑의 입장, 즉 청약자의 입장에 봤을 때 여기 이 기간을 뭐란다? 청약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구속력, 다른 말로 이것을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철회성, 이것을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효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대방, 승낙을 하는 상대방 입장에 보면 이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승낙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승낙 적격,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면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승낙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제 승낙을 하죠.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하고 대화자 중에서 어디로 보는 것이냐? 격지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요, 언제다? 2월 3일 날 승낙을 발송을 하죠. 2월 3일 발송을 하죠.
그러면 2월 3일 승낙을 발송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해요.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 531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승낙을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계약은 낙성계약이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낙성계약과 비교가 되는 게 무슨 계약이냐? 요물계약이요. 요물이요. 요물이 항상 현, 대, 계, 보. 그래서 일정한 물건을 줘야 되죠. 물건. 그래서 요물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낙성계약인데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요. 이게 53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28조하고 529조에는 뭐라 했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것이 이 기간 2월 5일 날 뭐까지 돼야 된다? 도달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발송하고 뭐가 돼야 돼? 도달까지 해야 된다. 발송하고 도달까지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러면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중요하죠. 승낙. 여기서 승낙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요. 갑의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의 청약의 내용.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요?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승낙 기간 내요. 승낙 기간 내 뭐란다? 승낙의 통지를 뭐라고?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돼요. 네 번째요. 뭐란다? 승낙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논점이에요. 항상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첫 번째 청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그런데요. 여기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늦게 도달한 것에서 이것을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의사를. 그런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요. 우리는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승낙할 뭐가 없어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주요 논점은 5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승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 청약을 했잖아요. 청약에 대해서 의뢰한 사람이 예스 거기만 끄떡이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청약이 구체적이 돼야 돼요. 내 물건을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 물건을 1억 원에 살래? 이것이 청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뢰요? 응, 알았어. 이 말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청약을 뭐한다?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의 청약을 받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의 청약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차 청약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이 건물에 대해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 사라고 청약을 해. 언제요? 1월 1일 날 청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1월 5일 날 을한테 도달을 해요. 그러면 청약은 발송할 때 도달이 아니고 도달할 때 청약이잖아요. 도달할 때 청약. 그러면 편지가 도달할 때 을에게 도달한 1월 5일 날 청약이죠. 그러면 을이 어떻게 돼요? 1월 5일 날 갑의 청약을 받고 을이 언제요? 1월 6일이나 1월 7일 날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뭐라 한다?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요. 그래서 승낙이다. 알겠죠? 그래서 1월 5일이나 1월 6일 날 해야지, 1월 6일이나 1월 7일 날 해야지 그걸 승낙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는 1월 1일이고 여기는 1월 5일이잖아요. 1월 5일 날 청했으면 그러면 을이 1월 6일이나 7일 날 승낙을 해야 되는데 갑이 집을 판다는 소리에 을이 듣고요. 여기요 1월 3일 날요. 1월 3일 날 을이 갑한테 뭐라냐? 내가 당신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이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한테 1월 8일 날 도달해요. 도달. 그래서 너 1억에 팔래? 이렇게. 1억에 팔래? 이렇게. 을이 갑한테.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1월 3일에서부터 1월 5일 사이 이 사이가 겹치죠? 이것을 우리는 교차청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차청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동일한 내용이에요. 1억이에요.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을은요 9천에 팔래?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1억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약은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 도달.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나중에 도달할 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늦게 도달할 때요. 그러니까 1월 8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교차다. 그래서 교차 청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내용이 동일해야 되고 둘 다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되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요. 동일. 이것을 조건이나 변경이죠.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건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을한테요. 야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요. 1월 10일까지 이렇게 대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 을이요. 여기서 1월 3일 날 승낙을 해. 뭐라고 썼냐?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요. 그러면 9천이다. 그러면 이걸 뭐다? 갑의 1억 원에 대한 청약이다. 1억 원에 대한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승낙은 청약과 똑같아야 돼. 그런데 승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은 갑의 청약은 여기서 갑의 청약은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없어져. 없어지고 을이 갑에게 9천만 원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봐. 첫 번째는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죠. 이번에는요. 을이 갑한테요. 두 번째는요. 청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9천 원 너무 박한데? 그러면 이 을이 뭐라 하죠? 갑이 뭐라 하죠? 갑이 또 을한테 9,500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이 9,500 그러면 을의 9천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이니까 을의 청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9,500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네 번째요. 네 번째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알았어. 그럼 내가 그럼 9,500 살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것의 첫 번째다.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이 말은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내 집을 1억 원에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너 승낙해 줄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냐? 1월 3일 날 9천이면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9천이면 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의 청약은 다 없어져. 아무리 1월 3일 날 해서 1월 10일까지 갈지라도 갑의 청약은 없어져. 왜냐? 9천에 산다는 말은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9천만 원에 대해서 새롭게 청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은 어떻게 생각하냐? 1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하면 1월 8일 날 뭐라냐? 알았어. 1억에 살게. 이렇게 1월 8일 날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것은 승낙이냐? 절대로 승낙이 아니에요. 승낙은 언제 승낙이냐?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해요. 청약이 있을 때. 그런데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9천이면 살게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청약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데 을은 아직도 1월 10일까지니까 갑의 청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일단요 9천만 원에 살게 그랬으면 갑의 청약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9천에 대해서 새롭게 청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1월 8일 날 1억 원에 산다고 다시 얘기했죠. 그 말은 다시 자기가 처음에 청약을 한 9천만 원에 대한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롭게 1억에 다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지 승낙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간이 남아있어도 갑의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갑의 청약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돼야 되죠? 기간 안에요. 1월 10일 안에 2월 10일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편지가 연착이 되죠? 연착되면 어떻게 하냐? 원칙이요. 이 연착된 것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 왜 새로운 청약으로 보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봐봐.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승낙이라고 하냐?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월 10일이 지나죠. 지나면 청약은 자동 소멸해. 청약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착이 됐다는 것은 2월 11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청약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승낙이 도달한 거죠. 이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승낙은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청약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낙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충분히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연착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런 말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 우체국의 사정이다. 우체국의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달라진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편지가 발송되고, 그 편지가 발송되고, 충분히 기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편지가 뭐가 됐다? 연착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말한다? 연착의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 이런 말이 있을 때만. 만약에 그냥 연착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해요.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 항상 계약을 언제 성립하냐? 2월 3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연착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별을 하느냐?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청약이다. 연착되면 무조건. 그런데 항상 우체국의 사정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그래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 이 말이 나와. 그랬을 때만.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승낙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의사실현이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승낙을 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승낙하지 않으면 물건을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물건을 반송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낙한다? 알았어, 내가 살게,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어. 승낙한다, 안 한다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제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책을 내가 산다, 안 산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산다, 안 산다 아무 말도 없이 책에다가 낙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낙서를 할 때, 한때,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 그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 말이죠. 책에다가 낙서를 한 때 계약이 성립을 해.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때 계약이 성립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냐? 그러한 사실이 뭐한테? 있는 때. 안 때다, 아니다? 아니다. 안 때가 아니고 뭐한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실현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책을 보냈는데 책을 만약에 친간 사정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세요. 혹시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요. 그 책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했거나, 어떤 사람이요 과일 한 박스 보내면서 이렇게 햇과일이 났는데 마음에 들면 사세요. 이렇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과일을 깎아먹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면 그러한 과일 하나를 깎을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청약과 승낙이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은요 약간 논점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치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페이지요 192페이지 강의 노트요. 이제 페이지 19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190페이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날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미 멸실했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랬죠?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비용을 투자한 그것을 신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의리한 사람이 2월 1일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건물은 1월 30일 날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신청이 돼서 대출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출금에 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신뢰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3월 1일 날요. 이행기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2월 25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발적 불능을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행 이익 배상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행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신뢰하고 이행 이익이요. 여기서 후발적이죠. 그래서 이행 이익 배상 이 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매 차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요 갑한테 1억 원에 샀어 이 건물을요. 그랬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을한테요. 그 집 나한테 다시 1억 1천만 원에 팔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을이 뭐라 한다? 갑한테 등기 받아가지고 그러면 너한테 그럼 등기해줄게 1억 1천에. 그러면 을은요 졸지에 앉아가지고 얼마를 이익을 받죠? 1천만 원의 이익이죠. 그것을 전매 차익, 그것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이행이란 건 뭐냐? 갑이 을에게요 등기를 이행을 해줬으면 이전에 해줬으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걸 이행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행 이익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발적 사유일 때 나오는 것이고 원시적 사유일 때는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민법 총칙에 보면 목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목적의 가능성. 이 목적의 가능성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하죠? 가능과 불능으로 구별을 하죠. 그럼 여러분 사회 통념이 뭐예요? 한강물에 반지가 빠졌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립 당시 기준으로 그것을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것을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하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구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이게 이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여기 후발적 불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법 채권법에서 본단 말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이 원시적 불능이 뭐냐? 객관적 불능이에요. 객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봐봐.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러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뭐냐? 건물이 있어. 근데 이 건물이 갑의 거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타인한테 물건을 내가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팔지 않겠다고 하면 건물은 있지만 내가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것을 좀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적은 건물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이것을 말한다. 전부불능 이렇게 전부불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요. 전부불능, 일부불능 이렇게. 그것을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불능, 일부불능인데요. 전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되냐? 전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여기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발적이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요. 후발적 불능.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것을 유효가 되죠. 유효. 후발적은 유효. 원칙은요, 무효가 돼.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이런 말이 나오죠. 후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시적은 뭐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원시적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여기는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쭉 한번 보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원시적.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 신뢰, 이익, 배상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왜요? 무슨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이죠. 일부 불능은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 이 말이죠.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것을 우리 뭐냐? 아파트죠. 아파트 매매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평당 100만 원에 100평 아파트 알겠죠? 이런 경우인데 면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 책임인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목적물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 그러면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했는데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다, 수량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아무리 원시적이어도 뭐로 간다?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담보 책임은요 유효이면서 유효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무효나 취소가 되면 무효나 취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뭐다? 부당이득, 반환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원시적 불능이죠. 이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체결하기 전. 알겠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래서 이미 멸실이다. 이미 뭐 됐다? 수용됐다. 이미 매도가 됐다. 이 말. 이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 그것은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멸실 이걸 찾으면 되죠.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그럼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를 찾으시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 모든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뭐다? 이미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매도가 된 경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란 말이죠.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 유효인데 그 불능이 채무자. 그럼 채무자하고 여기서 채권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쌍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채권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걸 알아야 되죠. 채무자는 매도인을 얘기한다. 매수인을 얘기한다. 누구를 얘기해요? 그래서 매도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채권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매수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멸실됐다.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 보면 후발적으로 1번 후발적으로, 그 다음에 채무자 2번 잘못으로 3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채무불이행, 항상 여러분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항상 3박자를 암기를 해야 돼. 첫 번째 뭐다? 채무자. 두 번째 뭐다?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후발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원칙이죠? 어디만 나온다? 후발적이 나오죠. 후발적. 그래서 채무 불행. 채무 불행이 있다.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자가 잘못하죠. 채권자. 여러분 채무자고 채권자가 잘못하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위험 부담이다. 여기는요. 쌍방. 쌍방이 잘못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 안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대상 청구권 이렇게. 지금부터 뭘 보냐면 문제에서요. 이런 걸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뭐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왜냐?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라고 했죠? 메모 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교 문제였죠. 비교. 비교하는 게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비교하는 게. 알겠죠? 원시적은 뭐다? 무효이죠. 후발적은 뭐다? 유효이죠. 이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또 세 가지가 비교 아니에요. 비교. 세 가지가 비교잖아요.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행이죠.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이죠.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이죠.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하냐?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문제가 지문이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위험부담에서는 채무불행이라든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행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를 보는 것이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한번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요, 뭘 보냐? 먼저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으로서 위험부담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은 일단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일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 이미 1월 30날 건물이 며칠 되고 없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전체가 망가졌으니까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일 때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은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 이익을 뭐한다? 넘지 못한다. 그러면 신뢰 이익이 만약에 80이고요. 이행 이익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하는 것이고요. 신뢰 이익이 100이다. 이행 이익이 80이다. 그러면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 범위 안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뢰 이익이 80이죠? 그럼 80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신뢰이익이 100이죠? 그런데 이행이익이 80밖에 안 돼. 그러면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청구하죠? 그래서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가바구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2월 1일이요. 그 전에 이미 건물이 없어졌죠. 이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아기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 을은 보통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뭐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1번 일방은 악이나 과실, 건물이 없는 걸 알아야 된다. 2번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3번은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5가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만약에 악이나 과실이 아니고 갑이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갑도 몰랐어. 건물이 없어지는지. 무과실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것이에요. 이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을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도요 건물이 없는 걸 알았어. 을도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어.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왔냐? 갑이 과실이 있는데 을도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요?
그걸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계약체에서 과실 책임은 요건이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인데 을이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이것을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을 한번 보면 그것은 뭐냐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니까 3월 1일 날 이행기 등기를 해주기로 했죠. 그런데요 2월 25일 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후발적 불능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무효인데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봐 그러면 이 을하고 갑하고 중에서 갑을 뭐라 한다?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갑을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라고 얘기한다. 아무 말 없으면 매도인을. 이 사람 뭐라 한다? 채권자 이렇게 얘기하죠. 매수인은 왜? 물건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매도인이고 채권자고 채무자고 매수인이고 채권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됐죠. 알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니까 일단은 유효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니까 후발적으로 불능이죠. 그렇잖아요. 후발적으로 불능인데 일단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물이 멸실되면 어떻게 하죠? 멸실되면 건물이 멸실되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하죠. 멸실 등기라고 난 다음에 무슨 등기한다? 등기부를 폐쇄하죠. 폐쇄 등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멸실 등기하고 폐쇄 등기해버리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여기서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요.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1등기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다른 말로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다. 물건의 위험이라는 것은 물건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계약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물건을 뭐란다? 급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해요. 급부의 위험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인데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 돈을 손해보냐? 손해본 사람, 손해보는 것은 뭐란다? 위험을 뭐라고 한다?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됐어?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 안 해줘도 돼? 을은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어? 그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급부라고 그래? 이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갑이 만약에 돈 받을 수 있다 해봐.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으면 을은요 건물은 없는데 돈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하고 갑이 을한테 돈 받을 수 없다 해봐.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은 못 받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다? 갑이 손해죠. 갑은 누구다? 채무자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니죠.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이 됐어. 그런데 그 멸실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 1번이요. 1번 을이에요. 을의 잘못. 귀책 사유로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을이 지금 잘못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을은 건물은 없고 돈만 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을은 누구다? 채권자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을에요.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 잘못 없이 태풍이죠.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수령지체 중 무슨 말이냐? 2월 1일이 잔금 날짜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2월 1일 등기를 가져가고
잔금을 달라고 갑일한테 등기 소리하고 집을 줬어. 그러면 을은요 채권자니까 그걸 받아야 되죠. 받는 걸 수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을이요 잔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한다? 수령할 수 없다. 뭐라고 한다? 수령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요 2월 25일 날 태풍에 의해서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태풍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만약에 을이요 2월 1일 날 을이 등기를 가져갔더라가면 2월 25일 날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몇 번이나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을이 져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을은 건물은 없고 돈만 준다. 을은 누구다? 채권자다. 이것을 우리 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미리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인도.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인도했어. 그런데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야. 미리 인도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내리는 날이요. 갑이랑 이렇게 노트북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중고 노트북을 을한테 팔았어요.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서 노트북을 주면서 을이 내일 돈을 찾아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잔금 받기 전에 미리서 노트북을 줬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눈이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을이요 노트북 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노트북이 깨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노트북 값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이것을 미리 을에게 인도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 이런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을은 건물은 없어지고 돈만 주는 거죠. 을이 손해죠. 을이 대금에 대해서 뭐가 된다? 손해가 되죠. 대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손해를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을 뭐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을이 누구다? 채권자. 이것을 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갑이요 갑.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돼서 지금 갑이 누구죠? 갑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죠? 그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누가 을이요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죠? 누가요? 을이 계약을 해제하죠. 왜? 갑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요. 쌍방이에요. 쌍방. 갑하고 을하고 둘 다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두 사람 다 잘못 없어. 두 사람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이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가죠. 그러니까 갑도 잘못이 없어야 돼. 알겠죠? 을도 잘못이 없고 을이 잘못되어 있으면 을이 위험을 부담해. 갑이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돼.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이 없어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요.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갑은 돈을 손해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이 대가를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반대급부냐? 이런 보면 우리는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그랬죠? 물건을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죠? 물건의 반대가 뭐예요? 대금이죠? 대금을 뭐라 한다? 그러니까 급부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급부. 물건의 반대가 뭐예요? 대금. 대금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 이렇게. 물건은 급부니까 물건에 대한 반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대금을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대가에 대해서 손해다,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물건에 대해서 받지 못한다? 우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건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항상 전제가 뭐냐? 전제가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후 건물이 멸실이 됐다. 이 상태에 이 건물이 멸실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손해다? 채권자가 손해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고 대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손해다?
갑은 누구다? 채무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위험 부담,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까지는 여러분요 특강 때 다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니까요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어디로 볼 것이냐, 제3절 위한 계약 190페이지죠? 제3절 위한 계약을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